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14강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14강이 조금 여러분이 공부하시기에 조금 쉽지 않은 그런 그 강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14강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로는 그 235쪽입니다. 페이지 235쪽. 14강입니다. 거기 이제 보면 이제 문자 표기법에 대한 이야기죠. 첫 번째는 사고면에서 본 문자 언어의 기능이 나옵니다. 이제 문자라는 거 하는 것은 이제 나오죠. 이제 문자 언어와 소리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둘째 줄에 보면 문자 언어. 쓰여진 언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문어라고 돼, 문어. 여기 보면 영어로 written language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written language. 여기 이제 그 쓰여진 언어니까 문어죠, 문어. 그 다음에 이 소리 언어는 구어죠, 구어. 소리 언어는 구어의 spoken language. 말해진 언어니까. 스포큰 랭귀지라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구어라고 써있어요. 구어. 입으로 해진 말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문장으로 해진 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첫째 줄에 이것은 무엇보다도 역사적으로 문자, 그 중에서도 표음 문자가 말의 소리의 대행물로 발생되었다. 밑줄 쳐서. 표음 문자가 말의 소리의 대행물로 발생됐다.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단락이 이제 둘째 줄에 보면 소리의 언어로 환원되어야만 의사소통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자 언어. 소리로, 그렇죠? 문자라는 것은 이렇게 소리로 되어야지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236쪽을 보세요. 236페이지. 자, 236페이지를 보시면 236쪽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2번이라고 써진 걸 보겠습니다. 236페이지에 나오는 2번. 자, 236, 2번. 자, 거기에 이제 보면 런던에 설립되었어요. 1908년에 뉴욕에도 분회를 두었던 The Simplified Spelling Society. 우리말로 하면 이제 simplified 하면 단순화된 그런 뜻이고, 스펠링 철자, 그다음 society 협회 뭐 이런 정도로 번역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현행 언어 스펠링이 소리 언어에서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졌다. 그래서 소리 언어에 충실한 스펠링으로 이제 개혁하려고 한 것도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 K.L. 파이크가 1음소 1문자 대응이라는 거예요. 한 음소는 한 문자에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단락, 조선 초의 음소적 표기법이 현행 맞춤법의 형태적 표기법보다 이상적인 표기법이다. 그런 주장. 학교라는 한자나 학교라는 한글이나 소리로 환원돼야죠. 우리가 이걸 뭐 한자로 학교를 쓰든가 또는 이제 우리말로 학교를 쓰든가 어쨌든 이 두 개의 발음은 다 학교죠. 두 개의 발음은 다 학교라는 거죠. 소리로 발음할 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자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있는데 그 다음 단락이 보세요. 현행 영어 스펠링이 언뜻 보기에는 불편해 보이지만 장점이 있다. 자, various 그게 나오죠. various. 이게 이제 다양한이라는 뜻이에요. 다양한. various. 그다음에 옆에 나오는 게 variety거든요. variety. 다양성. 다양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wanted 원했다는 거죠. past 지나갔다. cold 뭐 불렀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드 발음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할 때 이제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기 지에다가 이렇게 묵은 표시를 해주세요.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준거의 틀이라고 보통 하죠. 패러다임. 그 다음에 댐, 저주하다, 저주하다. 자, 여기서도 N이 발음이 안 되죠. 밤, 폭탄이죠. 이때도 B가 발음이 안 돼요. 폭탄, 밤. 이럴 때 하지만 그렇다고 안 쓰는 게 아니죠. 묵음도 쓰긴 쓰는 거죠. 이게 또 이제 영어의 그 표기법의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저형을 반영하는 이상적인 체계 등을 강조한다. 이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그 영어라고 하는 것과 이 영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걸 써놓은 겁니다. 이제 물론 묵음 같은 게 있긴 있지만 그런 그 비슷한 스펠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various, variety 보면 여기 various, very,
버라이어티, 버라이 비슷하죠. 저 wanted, past 여기 ed가 붙었다는 거예요. 과거형. 과거형 ed. then paradigm 이런 것들은 이제 묵음이 있지만 이런 그 원칙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M 사운드 다음에 B 같은 건 발음이 안 된다든가 또 M 다음에 바로 N이 나올 때도 발음이 안 된다든가 DIGM 이럴 때는 이제 G가 발음이 안 된다든가 이런 또 영어의 원칙이 있다.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237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37쪽에 이제 보시면 그 후자의 입장이라고 나왔죠. 강력히 고수하는 게 그 바헤크라고 나왔죠. 바헤크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 문자 언어가 소리 언어의 대역 이상의 독자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문자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소리 언어로만 성취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 그 밑에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으로 증명된다. 문자 언어가 소리 언어로 환원되는 것은 임무를 끝마치는 것이라면 자 여기 보세요. 화이트하우스가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재밌죠. 영어에서. 이게 어떤 재미가 있냐면 자 흰집에 화이트하우스. 그런데 흰집일 때는 여기에 강세가 옵니다. 찍으세요. 근데 이게 이제 화이트하우스가 이게 대문자잖아. 이럴 땐 백악관. 이 백악관. 백악관일 때는 강세가 뒤에 옵니다. 이건 책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전공한 입장에서 알려드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흰 집은 White House 이렇게 되고요. 백악관은 White House, White House 이렇게 뒤에 있는 것을 올려서 읽습니다. 백악관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운명이라고 하는 거, 의나 운명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의 이렇게 할 때 및 그 다음에 이제 운명인데 특히 이제 운명 같은 경우를 보면 한자로 보세요. 지금 앞에 나오는 요 운명 이건 데스턴이라고 써놨어요. 데스턴. 뒤에 나오는 요 운명 이건 죽는다는 뜻이 죽는다. 달라요. 운명과 죽는다는 뜻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앞에 있는 거와 좀 연장선상인데 한자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상당히 이제 써놓으시면 그 한자의 의미가 여러 가지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237쪽에 밑에 책만 이렇게 체에다 이응 쓰는 거,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체에다 기역 쓰는 거 어떤 게 맞느냐? 당연히 이제 우리 현행 문법에서는 체에다 기역이 맞는 거죠. 자, 238쪽에 4번. 문자 언어는 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눈을 위한 것이다. 밑줄 쳐놓으세요. 238쪽에 4번에 바로 밑에 문자 언어는 눈을 위한 것이다.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TV, 여기 보면 KBS 두 번째 단락 셋째 줄. 이렇게 써야지 이걸 뭐 TV라든가 또는 KBS라고 하는 별로 쓰기 안 좋다는 거죠.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또 칼기 그럴 때 KAL이라고 써야지 칼 이렇게 써버리면 부엌에 쓰는 칼인 줄 알잖아요. 그 다음에 A학점도 A학점 이렇게 써보세요. 이걸 A학점 이렇게 써보세요. 이상하죠?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낫다. 뭐 그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의 실험은 문자 언어가 소리 언어로 환원됨이 없이 개념을 전달할 수 있다. 소리 언어 개념, 문자 언어 소리, 언어 개념, 문자 언어 개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무라는 문자 언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나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머릿속으로 막 떠올려요. 그렇죠? 이 나무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나무라는 그 문자죠, 문자. 이 문자를 발음을 하면 소리가 되는 거죠. 소리를 하면 이 나무를 떠올리는 거죠.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념과 소리와 문자는 연결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에 보면 그래서 이제 6번 보세요. 바로 밑에 줄에 문자 언어가 눈을 위한 것이라면 표음적이기만 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이 내린다. 표음적이다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 그 문자의 표의화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표음적이라고 하는 것은 음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자어는 한자가 표의 문자예요. 그리고 우리말은 표음 문자죠.
우리가 뭐 청춘 이렇게 쓰면 이게 푸를 청자에 봄 춘자잖아요. 그러니까 푸른 봄이죠. 청춘이라고 썼지만 우린 푸른 봄을 이야기한다는 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말은 그냥 청춘이라고만 써도 그게 이제 의미가 돼 있죠. 그 의미의 그 맥락들을 이제 뜻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한자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건 1933년에 이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240쪽에 보면 이제 글 쓰는 이익섭이고 국어학자고 강원도 강릉 출생이고 또 뭐 여러 책을 썼고요. 사고면에서 본 문자의 기능. 문자 언어는 소리 언어에 충실한 대행일 뿐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소리 언어만으로 성취되지 않은 문명사의 언어 생활의 나머지 반 부분을 수행함으로써 소리 언어와 대등한 위치에 있음을 역설한 것이다. 그러니까 문자 언어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게 지금 첫 번째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다시 보면 사고면에서 본 문자 언어의 기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한글 맞춤법 역사 원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242쪽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이제 말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그 필기를 좀 하고 나서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242쪽의 위쪽에다 좀 쓰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음소적 원리. 음소적 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표음주의라고도 하는데 소리 나는 대로. 그래서 이제 이 받침표기가 있죠. 받침표기. 받침표기에 8개의 글자만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역, 예디응, 디귿, 디은, 비읍, 미음, 시옷, 리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으면 8개죠. 예디응이 요즘은 이응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다시 이 디귿과 시옷이 발음이 똑같으니까 디귿으로서 요즘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8종성법이 됐다가 요즘에는 이제 7종성법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디귿과 시옷이 디귿 발음이 나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하나만 쓰게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음수적 원리는 이렇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 발음대로 표기하는 거, 실제 발음대로 표기. 그러니까 상당히 실용적이겠죠. 자,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실제 발음대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수적 원리라는 것은 이제 구름을 이렇게 쓰지 않고 구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구름을. 꽃이라면 꽃을 이런 식으로 실제 발음대로 표기하는 거 이런 것을 음수적 원리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음수적 원리가 있으면 두 번째는 이제 형태의 음수적 원리가 있어요. 형태. 자, 이거는 243쪽에 옆에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것은 이제 표의주의. 뜻을 반영하는 거죠. 뜻을 반영하는 게 표의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형태 음수적 원리는 용비어 첨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보면 곧 또 깊고 조건을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뭐 뭡니까 그 소리 나는 대로 이제 그런 것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실제 발음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형을 이제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것이 이제 형태 음수적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퍼를 보세요. 기퍼 이렇게 쓰면 이것이 이제 형태적 음수적 원리라고 보실 수 있으면 만약에 기퍼 이렇게 쓴다면 이건 음수적 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6쪽에 보면 246쪽 주시경의 맞춤 이론이라고 나올 거예요. 3번. 여기서는 이제 본음 이론이라고 써놓으세요. 본음 이론. 자, 이 본음 이론이 우리가 흔히 아는 지금 방금 이야기 드린
형태 음수적 원리. 이 본음 이론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시경의 맞춤 이론은 세종의 이론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독창적으로 수립이 된다는 거죠. 독창적으로 이제 수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맞춤법의 이론은 본음 이론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덥다 써보세요. 덥. 그러면 덥이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서 덮어, 덮고 이렇게 쓰잖아. 그럼 이제 덥은 어간이잖아, 어간. 그래서 이 기본형을 어떻게 두느냐를 잘 따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형태 음수적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248쪽에 보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제정이라고 나왔죠. 248쪽. 거기 이제 그 밑에 거기 밑줄 치세요. 1933년 조선어학회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공표했다. 그다음에 주시경과 그의 제자들의 많은 노력에 결정했다. 아까 설명드렸죠. 3년 이런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옆에서 좀 써주세요. 현행 한글 맞춤법은 이것은 1800 1000 그러면 1일부터 한글 맞춤법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글 맞춤법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정신. 그대로 이렇게 하고 부분적으로 보완한다. 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250쪽에 보면 이제 현행 한글 맞춤법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쭉 제가 그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그 251쪽의 글쓴이 소개에 보면 이기문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국어학자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한글 맞춤법의 역사 원리 그 밑에 있죠. 한글 맞춤법의 역사 원리에 대해 설명한 글이고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우리나라 맞춤법의 역사는 음소적 원리와 형태 음수적 원리 세종은 개인적으로 형태 음수적 원리에 따른 표기를 선호했지만 실용에 편리한 음수적 원리를 채택한 것이고 주시경은 이와는 별도로 본음 이론을 바탕으로 맞춤법 이론을 전개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방송을 한번 쭉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거고요.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제가 다다음 주에 글과 생각 문제풀이를 할 때 여러분이 들으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